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모펀드 의혹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왔는데 구속영장 청구한 혐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수사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보도국 법조팀에 새롭게 충원된 배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배준호 기자. 예. 일단 구속영장 청구한 데가 중앙지검입니까? 동부지검입니까? 네, 서울 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어떤 혐의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 정확한 범죄 사실은 저희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아직까지 취재는 안 됐고. 네,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예전 같으면은 그 법원의 영장계에 가서 기자들이 그 영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봤는데 이젠 그런 취재가 안 되는 모양이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일부 취재가 됐었는데 이제 12월부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알고 싶어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이 좀 제한적이니까 나중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이제 이른바 피의 사실 공표는 아니고 범죄 사실, 범죄 혐의, 검찰이 적용한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는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자료 공개 청구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기자들이 입수하는 이런 경로가 하나의 새로운 경로가 됐어요.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저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좀 언론의 취재의 자유 좀 폭넓게 인정하는 게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저 법사위원회에서 법무부에한테 자료 제출 요청하면 이런 법무부에서 이제 공소장을 이제 국회의원에게 주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언론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동부지검에서 일본에 영장을 청구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의 기재 내용이 뭔지는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죠. 왜? 그동안 이제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씨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사를 해왔는지가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도된 것들 우리가 짜집기를 해서 아마 이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다 하는데, 추측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해서 덮었다. 이게 아마 영장 청구의 피의 사실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요직에 있었는데 이 사표를 그냥 수리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종용했다면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수습할 때도 직권남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쌓여진 판례도 별로 없고 법조문이 있으나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죄들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에 장세동 전 안기부장, 그 당시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던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고 그 당시에 판사로 일하던 그 친구, 선후배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직권남용은 사실상 폐지돼야 될 조항이다. 왜냐? 직권남용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사실상 사문화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 직권남용으로 거의 모든 피의자들, 대부분의 피의자에게 적용되고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조영진 앵커가 말씀하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0년대 중반쯤에 아마 제게 박지원 의원인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어요. 당연히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겠죠. 당시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소수 의견 중에서 권성재판관의 의견이 뭐가 있었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정권 바뀌면 상대 정파를 탄압하는 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죄야. 이거 되게 위험하니까 이거 위헌이 맞아라는 이제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지난 박근혜 전 정부 때 말미에 특검 때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 초기에 계속됐던 적폐 수사에서 예. 검찰이 직권 남용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을 했고 그래서 많은 전 정부 인사들이 구속이 되고 유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 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직권 남용이라는 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 직권이 있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했다. 이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좀 구속요건에서 해석이 어려운데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 앵커의 권한 어디까지입니까? 예. 애매하죠? 패널의 권한 어디까지입니까? 애매합니다. 민정수석의 권한 어디까지입니까? 애매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과연 뭐냐? 현행법을 위반해서 하면 남용이 맞는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남용하는 경우도 있죠. 남용이라는 건 불법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 과연 어디까지를 적법한 권한의 행사고 어디까지를 남용으로 볼 것이냐는 것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현 사건에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거 중단할 수 있는 거 누구죠? 민정수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직권은 맞습니다. 직권은 있어요. 감찰 중단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야 우리 다 조사해보니까 이건 건이 안 되는데 덮어 이건지 이게 정말 수사 의뢰하고 유죄 확정 판결 받을 수 있는 만 중대한 건데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덮었는지 후자의 경우가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이런 시각으로 볼 겁니다. 당시에 특별감찰본에서 많은 수사가 있었어. 그 수사 내용을 고수사안에 우리가 받아다가 영장을 청구했더니 영장이 나왔어. 그리고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 그렇다고 보면 당시에도 최소한 수사권이 없어서 덮하지 못하면 수사 의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감찰 중단을 하고 덮었어? 근거가 뭐지? 왜 덮었지? 아무 근거 없이 덮은 거 아니야. 그러니 남용이지. 이런 식으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배준우 기자가 법조에 새로 와서 취재를 하면서 이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던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야말로 장고의 장고를 거듭해 왔는데 그 혐의는 빼고 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인 정경심 교수나 오촌 조카 그런 이제 측근들의 비리와 달리 지금 청와대 이 범행 같은 경우는 예. 범행 가담 정도 차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리는 이제 부인이나 오촌 조카 등이 주로 이제 저질렀던 반면에 청와대 감찰 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직제상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결정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 태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그런 어떤 감찰 무마 과정에 개입한 장본인이고 그 과정에서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직권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즉 감찰 과정에서도 이미 사실상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다가는 그냥 사표 수리 정도로 끝내도록 하는 이런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사실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보다 더 정확하긴 한데요.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왜 감찰을 중단했는지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조국 전 수석이 앞으로 영장 심사나 또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어떤 논리로 검찰과 대항할지를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수사 상황으로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결정을 내린 거다.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윗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혹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이제 이렇게 예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윗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그 등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그 얼마 전에 정무적인 최종 책임이 4개 있다라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고, 근데 만약에 설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등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업무 직제상 결정 권한이 조국 당시 수석에게 있기 때문에 뭐 임종석 대통령 실장이 뭐 조언이나 의견 제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결정을 내린 것이 조국 당시 수석이기 때문에 그런 좀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으로 결정 과정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에 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누군가가 입김을 넣은 것 아니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여기에는 공식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식 직책은 없는데 공직은 맡고 있지 않은데 뭐 이른바 아무런 공직을 맡고 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현 정권에서는 힘 있는 사람으로 불리는 누군가의 입김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그런 조사 대상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조사가 돼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 직권남용에 대한 공범 여부, 이제 교사범인 거죠. 그러니까 어이 조수석 덥지? 이거랑 사실 조수석 이거 좀 잘 좀 처리하면 어떻겠어요? 이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라면은 뭐 사실은 교사범 하긴 쉽진 않은데 어이 조수석 덮어 이러면 이제 교사범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범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설사 공범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튼 법리상 사실 직권남용의 교사범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넘어가더라도 이 조국 전 수석의 책임범위나 양형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실세의 압력, 조수석 덮어, 이거 안 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것 때문에 했는지는 사실은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왜 조국 전 수석이 검찰이 일단 덮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왜 덮었는지 그것을 아마 좀 캐려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성탄절 다음 날 오전 10시 반에 이루어진다. 지금 자막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아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서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의혹보도는 삼가주길 바라고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 심사 때 또 영장 심사 마치고 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영장을 발부하게 될지 이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돼 있는 듯 하면서도 조금 결이 다른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리 이 첩보를 청와대에서 경찰로 보냈고 그래서 경찰이 그 상황 갖고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장으로는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이게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처음에 이 관련한 첩보를 넘긴 것으로 지목됐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 있지 않습니까? 송병기 부시장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했는데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첫째, 업무 수첩에 대해서입니다. 검찰은 압수된 제 수첩을 업무 수첩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언론은 이를 공공연히 스모킹건이라고 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이 수첩은 업무 수첩이 아닙니다. 둘째,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인근 회동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청와대 인근에서 사자회동은 없었습니다. 저는 검찰 조사 초기에 이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아 판단이 흐려진 채 3번이나 참석자를 받고 진술을 하였으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에 그날 행적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제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검찰의 도감청 의혹입니다.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상적인 통화는 물론 가족들과 집에서조차 마음 편하게 대하기 힘든 공황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기에 송병기 부시장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어 했던 거는 뭐라고 봐요?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던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일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 관련 보도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의 그 방어권에 불리하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자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단둘이 통화했던 내용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고 하니까 이게 도청이나 감청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또 이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하나 밝힌 게 있습니다. 예. 도청이나 감청은 전혀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된 증거라는 입장을 검찰이 밝혀왔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확보한 자료임을 말씀드린다. 송병기 부시장이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니까 검찰은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았고요. 네. 도감청 의혹은 그렇고 이른바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이것이 스모킹건이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더니 네. 송병기 부시장은 그거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다. 스모킹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판단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업무 수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 개인 일지, 개인 메모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업무 수첩하고 개인 메모장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본인의 글씨로 당시 있었던 일 적은 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내 개인 메모장인지 아니면 이 저 울산시에서 결제까지 나왔던 공식 문서인지 그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업무 수첩이나 개인 메모장이랑 낙서가 뭐가 다르죠? 어쨌든 본인이 날짜별로 나 오늘 뭐 했고 뭐 만나서 무슨 얘기 들었고 적은 거 똑같은데 그러니 뭐 송병기 부시장의 저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는 송병기 부시장이 판단할 건 아닙니다. 검찰이 판단하는 거죠. 다만 검찰이나 법원 나중에 이제 기소되면 법원이겠죠. 검찰 입장에서 이런 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제 기록된 내용들 이게 송병기 부시장이 정말 본인 개인 생각을 썼는데 우연히 일치로 나중에 맞아 떨어진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거기 대상장들과 협의하에 계획을 세운 수립된 계획을 적어놓은 건지 이건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뭐 자리 보존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도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자리를 제안받은 건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수첩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수첩의 내용과 실제 이제 벌어진 일치하는 겁니다. 다만 그게 정말 후보 포기의 대가로 자리를 제안한 건지 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어쨌든 뭐 울산지 민주당 기준에서는 험지에서 고생했던 사람이니 뭐 대선도 끝나고 있으면 대선 공신 챙겨주는 차원에서 자리를 하나 주려고 했던 것인지 이것을 입증하는 게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측에서는 송철호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도록 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른바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 그런 일이 아닌데 한 낙선자의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해서 더군다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예민한 시기에 이런 상황까지 이용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두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철호 울산시장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맞붙으면 상당히 힘든 상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전에 경선 즈음에서 뭔가 다른 자리 제안을 받고 갑자기 경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것과 부합되는 인터뷰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SBS 기자와 했는데 그 다음 날엔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청에서 어디 뭐 행정관 쪽에서 연락이 왔다죠? 행정은 아니에요. 연락 정치 관련 논의나 이런 것도 정무수석이 정무에서 하는 거지 민정에서 하는 게 아닌데. 더 저기 있는. 그런 얘기를 곤란하다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자리 가는 게 어떻게 했냐 이거는. 총리사 말고요. 아, 다른데 얘기를 해서 저한테 과분한 자리죠.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자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얘기한 건 있죠. 오사카 대신에 고베 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꼭 오사카를 가야 되겠느냐. 우리 한병도 수석입니다. 친구로서 얘기한 겁니다. 친구로서 이야기한 건데 한병도 수석은 당시에 친구도 친구지만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에요. 그런 과정이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이른바 좀 말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SBS가 취재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상황일까요? 일단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입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저희 기자와 통화했을 때 바뀐 부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밝혔는데 사실은 내가 이만큼 더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 SBS 취재진에 밝혔는데 네. 내용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튿날에 저희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경선 배제 조건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취재진의 전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이튿날인 12월 20일에 2차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듯이 친구들과 얘기하는 수준이지 공식적인 제의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좀 가려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자신이 SBS와 인터뷰한 내용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정말 몰랐을까요? 경선하지 말고 다른 자리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왔죠. 오사카 총영사 말고 다른 데 자리가 있다고 얘기해서 저한테는 과분한 자리죠. 자, 여기에는 분명히 경선하지 말고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말을 바꾼 거예요. 다른 언론들과 또 인터뷰하고 SBS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SBS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도 경선을 하지 말거나 경선 포기 대가로 제안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경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인터뷰들이 다 나가고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 다음날 말을 바꿉니다. 그냥 뭐 친구로서 좋은 자리 제안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어쨌든 민주당 기준에서 험지에서 고생했고 2017년 대선 때 아마 뭐 선대위 부총장인가 뭐 직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나름의 공신이니까 자리를 준다. 이건지 아니면 경선 포기될까지 검찰 입증해야 되는 거고 후자의 경우는 이거 후보 매수입니다. 이거. 그 정말로 그렇게 중대한 범죄가 됩니까? 그럼요. 중대한 선거 범죄가 됩니까? 후보 매수죄 아니겠어요? 예전에 광로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것 때문에 교육감 날아갔었죠.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YS의 오른팔이었던 서석재 전 의원이 이걸로 구속도 됐습니다. 지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선거 과정에서 같은 정당의 어떤 경쟁자가 경선을 포기하도록 뭐 금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렇죠. 다른 자리를 제공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본선 과정에서도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를 포기하도록 금품을 제공한다든가 다른 어떤 이 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선거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금지하고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 배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거법도 대부분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액으로 왔다 갔다 그러지 뭐 징역형 또 집행유예까지 해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후보 매수죄 실형입니다. 제가 알기로. 소속죄 전에 구속 기소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집유로 나오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대한 범죄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느끼는 청와대가 당혹감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얘기들 퍼지는 게 단순히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나오면 공식적으로 나오면 단순히 공직선거 위반 이걸 떠나서 정치적인 파장도 여간 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이제까지 나왔던 뭐 의혹들 중에서 가장 이제 파장이 제일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송병기 경제부시장도 사실 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말이 바뀐 과정들은 좀 석연치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이 보다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밝혀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검찰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아마 통화 내역 같은 것도 이미 다 조회가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하루 동안 어떤 통화가 있었는지. 예,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있었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뿐 아니라 배준우 기자도 김태현 변호사도 또 시청자 여러분도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